뉴스킹 3부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킹스맨 오셨네요. 이봉우 뭉클 미디어 인권 연구소 연구원,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봉우 연구원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 YTN 라디오 자체가 처음인데요. 미디어 인권 연구소 뭉클이라는 데서 예. 우리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권 문제, 인권 침해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오늘 말씀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일주일 격리를 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TV에서 얼굴 나오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아유, 이제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자가격리를 하신 거죠? 예, 일주일 좀 쉬고 왔고요. 예. 다른 건 다 나았는데 목이 아직 좀 잠겨 있는 상태라 소리가 좀 아유, 전혀 이상하지 좋지 않고요. 않을까. 느낌상 이상하지 안 좋지 않고 않을까. 뭐 코로나를 처음 걸려본 거죠? 네, 저는 지난번에 완전 처음 걸렸는데 생각보다 처음에 아파서 네, 긴장을 했다가 했는데 한 3일째 정도부터는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증세가 거의 제 주위에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네. 하루 이틀 정도가 상당히 좀 그렇다가 그 후로는 지나간다고 하긴 네, 하더라고요. 지금 뭐 대부분. 격리는 풀렸는데 네. 아직 미각과 후각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아서 네, 먹는 재미가 좀 없습니다. 먹는 재미가 없으면 살이 빠집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네. 자, 뭐 많은 분들 코로나 또 BAO죠. BAO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좀 전해주시죠. 이현아에서.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언론이 바라보는 윤석열 지지율입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취임 2달여 만에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국뿐 아니고 미국 언론도 이 수치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보수 성향의 미국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 관련 소식을 모아놓은 섹션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 없는 한국의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배치했습니다. 해당 칼럼은 취임 2달 만에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한국 대통령이 과거에는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이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경제 전문지죠. 블룸버그에서도 윤 대통령이 취임 2달 만에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최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계 회복, 또 한국의 국제적 위상 증진 등을 위해 윤 대통령이 해온 진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니까 국내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들의 반응은 미국 언론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매체가 이 해당 기사를 최승환 교수한테 쓰게 했다. 이 사람이 언론사 시민 기자로 활동하면서 칼럼을 썼다.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등 일부 매체에서 이런 보도를 어제부터 내기 시작했는데요. 네. 기사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아무나 기사를 쓸 수 있는 국내 한 언론사의 시민 기자로서 그러니까 아무나 기사를 쓸 수 있는 시민 기자라는 얘기죠. 네. 그 시민 기자가 이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외신의 정식 기사도 아니고 블로그란에다가 자기 칼럼을 쓴 것인데 네. 국내 언론들이 이것을 마치 그 신뢰성이 있는 외신인 것처럼 둔갑을 시켰다. 약간 폄훼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사 자체와 작성자 모두를. 이런 비판 자체가 타당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연구위원님? 예, 일단은 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작성자가 한국계 미국인인 최승환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인데 예. 실제로 국내 언론의 시민 기자로서 기사를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맞고. 네. 그 어제까지 한 3일 동안 포털 네이버 기준으로 한 30건 정도의 국내 언론 인용 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올려진 건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블로그 안에 올려진 건지 칼럼인지 기사인지 또 작성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까지는 말을 안 해준 건 사실입니다. 국내 네. 언론에서. 하지만 국내 언론이 과연 외신을 인용할 때 그 정도까지 다 설명하면서 그동안 왜 인용 보도를 했느냐. 이걸 따져보면 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얘기할 거는. 네. 자, 오늘 지금 또 지지율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KSOI가 TBS 의뢰로 29일부터 30일까지 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보면 지금 뭐 유사해요. 이 국정수행 평가 긍정응답이 28.9%, 부정응답이 68.5%. 특히 당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43.5, 국민의힘이 33.8로 많이 차이가 지금 나는 상황인데,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휴가를 지금
일주일간 떠났습니다. 네, 뭐 일단은 조금은 조용한 행보를 할 것 네. 같고 보통 보안 문제로 휴가를 어떻게 지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공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전 대통령들 휴가 떠날 때 보면 대통령이 휴가 기간 읽을 책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해 오곤 그렇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따로 없이 뭐 지역 행보 정도만 할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상태고 돌아와서 과연 뭐 도어 스태핑을 비롯해서 다시 소통 과정을 활발히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다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만만찮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또다시 코로나 또 걸렸다 확진받았다고 양성 판정받았다고 그러고 아픈데도 뭐 지지율도 안 좋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휴가 간 상황이기도 한데 둘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둘 다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져가지고 조 바이든도 38%밖에 안 되네요. 네, 바이든 네. 대통령도 지금 최저 지지율이 나왔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과 그럼 비슷한 상황이냐? 뭐 지금 11월에 있는 미국 중간 선거에서 또 여소야대로 바뀌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이런 상황 생길 수 우려도 있겠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만만치가 않은데 자 미국 말고도 북한 매체에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심을 많이 갖고 있네요. 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도 예.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보도를 냈습니다. 이 매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후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또 검찰 출신 인사 편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면서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의 이탈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염두에 둔 듯 가장 위험한 도마 위에 올라선 대통령, 가장 큰 위험 앞에 노출된 정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박지원 전 원장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좀 눈에 띕니다. 북한은 반세기 동안 우리 한국만 쳐다본다. 나보다도 남한 사정을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럴 리가 있나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이거 우리 거 다 매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그 조선중앙TV뿐만 아니고 조선신보 등 일단 예. 북한은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다 관영 매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한국 내부 동향, 언론 동향까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내부 상황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어떤 기조도 달라질 그렇죠. 것이고 정책도 달라지기 때문인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 언론도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올해만 18번이나 미사일을 쐈다니까 미사일 쏠 때마다 계속 속보 내고 기사 내는 것이죠. 그렇죠. 예. 또 김정은이 위독하다 이런 오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서로가 관심 많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정말. 특히 윤석열 대통령 실명 언급한 거는 이례적인 것 같은데 예.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7월 27일 이제 예.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전승절 행사할 때. 한국 전쟁 기념일이죠.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뭐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한국 전쟁 했는데. 종전 기념. 네, 그렇습니다. 자기들 예. 맞습니다. 이제 예.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부르는데 전승하고 예.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조금 더 경고 수위를 높였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한국 전쟁의 국제전 성격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때 냉전이었다. 예. 미국 블록과 소련 블록이 붙었다. 아하. 이런 거를 강조한 걸로 봤을 때 지금 한국이 미국에 굉장히 유착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냉전 블록으로 가서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냐 이런 경고를 좀 의미를 그 생간의 의미를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웅 아나운서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지금은 말 조심할 때입니다. 지난달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저학력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라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강원 춘천을 방문하는 길에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건데요. 이를 두고 여야 불문, 문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박용진 당대표 후보 너무나 노골적인 선민의식이고 정치 성향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다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강훈식 후보도 이분법의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당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은 국민 분열을 획책하려는 전형적인 편가르기가 아닐 수 없다라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거푸진 패장이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걸 보니까 민주당의 미래도 밝지 않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공세가 이어지니까 이재명 의원은 반박에 나섰는데 일부 언론의 비판을 두고 왜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서 공격하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재명 의원 이재명 후보가 말하고자 했던 게 뭔지요? 이 당내 비판이 거세지니까 또 SNS에 기사 하나 올렸어요. 월소득 네. 200만 원 미만 10명 중에 6명이 윤석열을 뽑았다.
이렇게 기사를 올렸던데 어떤 취지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를 올린 거는 통계를 올린 거는 저소득층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거 실제로 이제 자신의 말이 맞다는 걸 입증하려는 거겠죠. 네. 근데 우리가 전체 그 당시 29일 날 무슨 발언했는지 좀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요. 네. 윤석열 정부는 초대 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서민들 지원하는 예산은 전액 예산을 삭감해버렸다. 네. 그러니까 초대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가면 갈수록 중산층이 거의 없어지는 한국 사회 구조상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끌고 갈 수 있는 대중적인 포괄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의 취지예요. 그런 말을 하다가 이제 부자도 민주당 지지하고 저소득층도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런 취지로 나온 거죠. 네. 그런 취지를 살펴봤을 때 이재명 의원이 좀 억울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은 포괄 정당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막 언론이나 또 당내에서도 공격을 하니까 고 SNS에 그 기사를 뽑은 그렇습니다. 거네요. 10명 중에 6명이 네. 월소득 200만 원 미만 윤석열 대통령 뽑았는데 여기 조사 보니까 월 600에서 700만 원 미만 정도는 32.6%가 윤 당선을 찍었는데 그때는 61.7%가 이재명 후보를 그렇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예. 근데 200만 원 미만은 와 61%가 윤 당선이 뽑았다는 거는 이 통계로 봤을 때는 뭐 틀리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계 틀릴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일종의 계급 배반 투표라는 걸 주장하고 싶었던 네, 것인데 반대다는 건 네. 거군요. 이 통계 안에서는 근데 또 연령 구분이 빠져 있어요. 아 그게 또 좀 네. 전에도 장혜찬 평론가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나이 같은 것들을 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소득으로 보면 저소득층은 윤석열 당선자가 좀 많이 됐었고 약간은 고소득층 600, 700 정도가 된다 그러면 좀 이재명 후보한테 좀 많았던 거는 사실인데 언론이 이걸 왜곡했다.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앞뒤 맥락을 자르고 내 다 자르고. 본래 취지 대신 마치 저소득층 저학력자면은 무조건 국민의힘 지지자로 몰아서 내가 마치 그 국민들을 폄훼한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다. 이런 지금 문제 의식인 거예요. 네. 본인은 그렇다기보다는 부자도 민주당 지지하고 저소득층에서도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있으니 포괄적인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이재명 의원 얘기는 이제 누가 하더라도 가장 놀라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네, 뭐 주목도 1위임은 분명해 보이고요. 뭐 당대표 후보 경쟁을 하고 있는 강훈식, 박용진 후보 역시도 무언가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발언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은 공격을 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또 뭐 여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실수를 하면 당 지지율이나 등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당대회 전까지는 뭐 계속해서 네. 나올 그 것이다. 입에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거대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견제를 받죠. 어때요? 그 미디어 인권 연구소 시각에서 봤을 때 이재명 의원 발언이 약간 차별,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인가요? 글쎄요, 차별이라는 게 우리가 성별, 뭐 출신 지역, 성 정체성 이런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저 공적인 서비스나 재화의 차별을 받을 때, 네. 제한을 받을 때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고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낙인 찍는 게 혐오인데 보통 이 약자나 소수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정쟁 사안의 그런 차별 혐오 문제를 비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이 학제 개편한 얘기입니다. 주말간에 아주 뜨거웠었는데요. 네, 말씀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달 29일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업무 보고를 했다고 밝히면서 아주 이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존의 12학년제 그대로 유지를 하되 취학 연령만 앞당겨서 만 17세에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인데요. 이번 정부에서 취학 연령이 낮아지면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서 만 6세로 정한 뒤에 76년 만에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야. 교육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공교육 체제 안으로 들어와서 출발선상에서의 교육 격차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기에 해소하고자 한다. 이런 명분을 밝혔는데 하지만 뭐 실제 학제 개편을 이루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고요. 교육계 반발도 나오고 있고 학부모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헤쳐나가야 할 문제는 한둘이 아닌 상황입니다. 자 학부모십니까 두 분?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아 이건 뭐 모르겠네.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중학생인데 아들 같은 경우는 좀 늦게 갔으면 좋았고요. 딸 같은 경우는 좀 빨리 가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딸은 좀 빨랐어요. 제 우리 아이들 둘인데 예. 그래서 뭔데 이게 다 다를 것 같아요. 집안 사정마다 또
뭐 부모가 뭐 예를 들어서 맞벌이냐 외벌이냐에 따라 다르고 많이 여건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걸 바꾸는 거는 저는 아마 좀 아주 크지 않을까. 우리 이른바 마음 카페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이미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학부모 입장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아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네. 의견이 갈리는 게 어허. 만 5세가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따지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아들은 있거든요. 좀 힘들 것 같고요. 우리 딸은 가능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또 혹시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은 한 가정 안에서도 네. 이렇게 나뉘는데 왜냐하면 이걸 전체로 지금 보면은 우리 아들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그때만 해도 좀 늦는다는 느낌, 늦었다는 네. 느낌 들었거든요. 보통 여성 아이들이 조금 더 발육이나 그렇죠. 성장이 빠르다는 얘기도 있죠. 빠르죠.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일단 정부에서는 네. 최근에 아이들이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1년 먼저 가도 상관없다. 그리고 교육을 빨리 받으면은 그 학습 효과가 16배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게 이제 장점을 얘기를 했는데 네, 당장 지금 학부모 얘기하셨는데 당장 학부모들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지금까지 정부가 그 누리과정 과정 그 교육 과정을 보면 학습시키지 말고 놀이 위주로 교육하라고 돼 있습니다. 놀이 위주로. 예. 예. 왜냐하면 7세까지는 그런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언어 같은 걸 습득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갑자기 놀이 중심으로 교육하려다가 갑자기 학교 가서 앉아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이들이 어떻게 적응하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도 보면 누리과정을 좀 더 강조하고 강화하는 그 측면의 공약이 있는데 그거랑도 배치가 되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네. 학부모들이 뭐야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전 정부에서도 이렇게 학제 개편 시도를 했지만 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하는 게 맞냐, 다 해야 될 게 많지 않냐,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교육 문제만 하더라도 학제 개편보다는 너무 부족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연호 아나운서. 예. 예,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지금 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이슈가 지금 언론을 잡아먹고 또 이렇게 의견들 다툼이 나오는 게 맞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봉우 뭉클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또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